너무 흥미로운 강연 두 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했던 연구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저 이제 창업대학에 있으니까요. 창업대학에서 기획하는 어떤 서비스도 조금 연관이 되고 일단 우리 이준환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AI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AI가 뭔가 글을 쓸 수 있고 뭐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멀티모달이니까. 그런 어떤 글짓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스타일도 저자의 스타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몇 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사실 칼럼 쓰는 건 참 고역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 주제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스타일로 글을 써야, 어떻게 이걸 엮어야 될지, 어떤 사례들을 막 가져와야 될지. 근데 제가 칼럼을 쓰는 스타일이 좀 있긴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걸 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썼던 칼럼들을 쭉 학습을 해서 요번 주제는 저출산 문제를 다룰 거야 라고 프롬프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의 스타일대로 한번 장대익 스타일로 칼럼을 써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밋밋해요 아직은.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될 시점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부터 좀 가벼운 문제인데 한번 좀 질문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아까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해봤던 거를 보여드렸는데 풀 주식이 떨어져서 화가 나는 마음을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DC 인사이드 스타일로 써봐. 그 다음에 클리앙 스타일로 써봐. 웃긴 대학 스타일로 써봐. 이런 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느끼셨나요? 굉장히 그런 정말 놀랐습니다. 네, 딱 그쪽 스타일로 작성을 하는 거죠. DC 인사이드 스타일, 뭐 클리앙 같은 데는 막 존댓말 쓰는 커뮤니티여서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식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겠죠. 아마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로 스타일을 모방해내느냐의 이슈인 것 같은데 점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이스, 음성 생성 쪽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제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 20시간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2시간 정도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 한 5분만 5분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스타일을 모방하는 거는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보다는 가족의 어투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스는 아니고 채팅 스타일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족만 쓰는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챗봇이 계속 이제 어떤 태스크를 요구를 하는데 태스크를 요구를 할 때 이제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 그걸 요구하면은 가족의 목소리로 요구하면 얼마나 데이터 입력 퀄리티가 좋아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앱인데 점심에 먹은 거 입력하는 칼로리 입력하는 거 저녁에 먹는 거 칼로리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엄마가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딸의 어투로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또 파인딩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좀 어쩌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VR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논문의 심사로 이제 의대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누가 내 목소리로 건강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의 전문성을 팔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의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약간 헐루시네이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이 정확히 복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근데 사실 전문가들도 몸이 10개라면 좋겠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약간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장 작가님은 또 소설을 쓰시고 하시면서 아까 굉장히
그 발표를 들으면서 고뇌에 차 계시다. 이거 지금 위기의 초입에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서 되게 사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장강명 스타일로 글을 쓰는 AI가 있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뭐 하게 될 때 뭐 인생의 무슨 이렇게 경로 같은 것들이요.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걸 선택했구나 깨닫는 때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사소하게 뭐가 와가지고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요? 제가 소위 말해서 잡글이라는 글들을 써야 돼요. 뭐 무슨 인터넷 서점이 뭐 20주년이 됐는데 축하 메시지를 써주세요 하면은 그거 쓰느라고 고민할 시간에 그거는 그냥 어디에다 입력해가지고 내 스타일로 써줘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고다가 뭐 누구 뭐 친한 작가가 책 냈는데 뭐 추천사 써달라 내지는 뭐 축사 어디서 뭐 행사하는데 축사 써달라 이러면은 그게 제 본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슬금슬금 쓰게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행사에서 축사 자리 뭐 5분 정도 축사해야 되는데 그거 쓰느라고 2시간을 끙끙 대겠습니까? 그냥 입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진창에 몸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칼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러다가 뭐 저기 뭐 에세이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 그렇게 쓰는데 뭐 이러다가 이게 너 AI 쓸래 안 쓸래 이런 결단의 순간 같은 게 그렇게 막 무섭게 알아차리게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와서 어느 순간 보면 다 뭐 스마트폰 여기 쓰시는 분들 언제 내가 스마트폰이 만든 세상을 선택했어 이러면서 선택하신 분 계세요? 파는 것도 스마트폰밖에 없고 뭐 투지폰 사면은 뭐 유튜브 못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어느 순간 하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유튜브도 안 보겠어? 내가 5G 요금제 가입했는데 왜 안 보겠어? 하다가 그러다가 밤에 내내 유튜브 보다가 쇼츠 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장강명 작가님 강연을 들으면서 저희 연구도 생각이 났지만 또 되게 흥미로운 코멘트를 하셨어요. 8640편에서 AI가 글을 이렇게 잘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쓰기에 엄청난 말하자면 스피드, 복제력, 뭐 이런 거, 생산성, 대량 생산의 어떤 되게 창의적으로 되게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할 작품들이 대량 생산됨으로써 증발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정말 잘 쓰면은 또 그게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바둑 얘기를 하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의 그 바둑 능력이 인간계를 완전히 아득히 초월하기 때문에 바둑 기사분들이 바둑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행동할 때요 바둑계는 어떻게 될까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보다 나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거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문학계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될까를 아마 99 정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바둑계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흔히들 답하시는 게 기자들한테 이제 저 말고도 그런 인터뷰는 많았죠. AI가 더 잘 두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인간의 바둑을 보여주면 된다. AI는 둘 수 없는 인간의 바둑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답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인간의 바둑이 뭐예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약간 답이 없어요. 글쎄 뭐 실수를 많이 하는 바둑인가? 뭐 인간의 바둑이 뭐예요? 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고민이 다들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걸 왜 둬야 되는데요? 보는 사람은 그걸 왜 더 재밌게 보는데요? 라고 하면은 되게 약간 이제 바둑이 변질이 되는 건데 뭐 스포츠 같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둑계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AI 포석을 빨리 배워야 돼요. 지금 옛날에 배웠던 정석들이 바둑 기사들이 한때 이제 연구생들이 외우는 정석이 한 3만 개 정도 됐었는데 이걸 이제 AI에 넣으면은 몇 개 정석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게 흑이랑 백이 양쪽 다 적당히 세력을 승률이 있어야 정석이 유지되는데 AI한테 다 넣어봤더니 이거는 백이 질 확률이 너무 크고 뭐 이런 식이면 정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어지고 대신에 AI 포석이라고 하는 AI가 두는 새로운 어떤 수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바둑 기사로서 뭘 해야 되냐면 바둑계의 미래고 뭐고 간에 일단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서
내 세계 순위가 올라가고 타이틀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은 되게 그런 고민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난 AI 바둑이 싫고 AI가 바둑계를 망쳤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AI 바둑 배워. 그게 싫으면,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AI 바둑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싫기도 하고 내가 배운 거 다 바꿔야 돼서 못 따라가겠다고 은퇴를 하시고, 이분들은 바둑계의 미래에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치시고, 남아있는 바둑 기사들은 제일 급한 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고 상금을 얻는 거. 그러기 위해서 AI 포석을 배워야 되고, 네, 그때 가서 바둑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간의 바둑이란 무엇일까? 창의적인 바둑이란 무엇일까? 이 고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설도 그럴 겁니다. 소설 AI가 플롯 잘 짜는 AI가 나오면은요, 저도 여기서 뭐 앞에서는 뭐 야생 앞에서가 어쩌고 뭐 문학이 뭐 어쩌고 했지만, 그거 나오면은 저도 제 작품 많이 팔리길 원하면 쓰게 될 겁니다. 문장 잘 쓰는 거 나오면 쓰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바둑계를 취재를 하면서요, 제일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더포럼의 취지 같은 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 인문 지식 생태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기 위해 모인 자리잖아요.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요, 이 고민 못 해요. 그냥 그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거 누가 빨리 쓰느냐지. 등장해서 쓸 수 있고 그게 효과 나잖아요. 그리고 이 고민하고 있으면 뒤처집니다. 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뭘 고민합니까? 뭘 방향을 고민합니까? 일단 쓰고 나서 막 쓰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 있는 거고, 뒤에 와봤더니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창의성, 이 단어도 기풍이랑 똑같이요, 지금 저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창의적인 바둑을 두기로 유명한 기사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 바둑 두는 걸 보고 알파고 참 창의적으로 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게 만약에 알파고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뒀다 그러면 다들 엄청난 천재가 나왔다, 아름다운 바둑 뒀다, 창의적인 바둑 뒀다, 패러다임 바꿨다, 이렇게 평가할 건데, 지금 바둑 기사분들한테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소설은 AI가 더 잘 쓰는 날이 올까요? 하고 여쭤보면은 어느 분 한 분 소설은 그런 날 없을 거예요, 이런 분 안 계세요. 다 우리가 옛날에 AI는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제일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AI가 제일 창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소설 AI가 왜 못 쓸 것 같아요? 다 쓰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질적으로 높은 문학 작품을 쓴다, 되게 창의적인 작품을 쓴다, 감동적인 작품을 쓴다, 예술적인 작품을 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AI가 그걸 달성하고 나면 창의적인 작품이란 게 이거구나, 감동적인 작품이란 게 이거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 되면 이미 뭐 방향 고민하고 뭐 그것도 늦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설가 입장에서 AI가 소설을 더 잘 쓸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공부 잘했을 때 누가 전학을 왔어요. 공부 너무 잘했는데 그 전학 온 학생하고 시험을 봤더니 그 친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몇 번을 계속 했는데 계속 성적이 저는 2등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얘가 잘하는구나, 오케이, 인정. 그랬는데 이제 속으로 그러면 이제 학교 가는 재미가 좀 덜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얘는 공부를 잘하지만 나는 그래도 노래를 잘하지. 그래서 소풍을 갔더니 걔가 노래를 하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양보했어. 이건 뭐 도저히 안 돼. 바둑 양보했고, 그 다음에 또 글쓰기 양보했고, 기사 쓰는 거 양보했고, 뭐 했는데 어느 순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단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튀어나가는, 그래 기풍이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라도 있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가 없어지니까 아까 언뜻 얘기하신, 예를 들어 인간은 실수를 잘하지. 실수를 잘하는 게 뭐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되는, 중요한 그 항목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계속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자존감이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밑에 계속 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굴복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약간의 그 초입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쯤 어도비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토샵을 적극적으로 써서 뭐 포스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 전엔 다 손으로 그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디자인과에서는 포토샵 쓰는 게 거의 지금 챗GPT로 글 쓰면 F 뭐 이런 것처럼 금지였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해친다. 포토샵이 여러 필터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터들의 효과에 뭐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포토샵으로 멋진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거를 옆에 이제 프린팅해가지고 이젤에다 걸어놓고 손으로 베껴서 냈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례를 볼 때 과연 이제 포토샵이 지금 90년대부터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디자이너들의 툴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창의력을 억제했느냐? 그건 사실 아니죠. 오히려 포토샵 같은 이런 도구들 때문에 훨씬 더 그 창의력이 발달하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 지금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도 그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AI도 아까 파트너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파트너가 된다면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지금 좋은 파트너가 된다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창의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예, 그렇죠. 네, 사람이 잘하는 일을 AI나 로봇은 못하고 뭐 이제 뭐 그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사실 그 이 LLM이 나오고 나서 한 1년 동안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소설을 쓰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HCI 연구자고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그 우리 삶에 녹여낼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전히 사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창의성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써오는 거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 AI가 쓴 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 뭐 어떤 알고리즘에 넣어서 검사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보면. 근데 그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티가 평균화된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드는 그 글의 퀄리티가 평균화되는 거죠. 창의력이 그러니까 정말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웃라이어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AI를 활용한 평균화되는 것. 근데 물론 이제 이 평균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균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우려가 여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게 계속 뭐 이제 평균이 올라가더라도 인간의 능력도 계속 조금씩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웃라이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설가로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은 소설을 써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통찰을 주고 어떤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게 기존의 좋은 소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었다고 치면 지금 이런 어떤 AI 시대로 들어서면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저는 연결이 되냐면 이제 소설가들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소설가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만드는 것에 어떤 퀄리티 그것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행위 나는 이걸 해서 좋은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칼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칼럼을 대신 제 스타일로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생각이 예리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저만의 시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좋은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살 수 있지만 DIY를 하잖아요. DIY를 해서 그걸 파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만드는 거의 퀄리티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소설가의 미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떤 그 작가가 느끼는 자기 만족감, 그것을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어떤 모든 일이 사실상 생활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이제 뭐 바둑 기사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소설가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일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속으로 생활 스포츠로 만족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어떤 인정 욕구가 있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문학사의 이름을 남긴다든 뭐 세계 챔피언이 된다든 1등이랑 2등이 엄청 다른 거고, 세계 문학 전집에 올라가는 거랑 안 올라가는 게 엄청 다른 거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우리가 교육 자체를 그런 자기 만족을 하는 법, 어떤 뭐 그런 오히려 그런 영성 교육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일은 다 AI가 해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일을 삶이랑 그렇게 분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얻고, 그래서 내가 꼭 돈을 잘 벌지 않더라도 내가 일을 되게 잘한다, 내가 영화 배우인데 톰 크루즈처럼 잘생기지 않았지만 연기를 정말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은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인간 본성을 여기서부터 AI 시대에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고, 문학을 어떤 취미 생활 스포츠로서 괜찮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니? 너 기본소득 받으면서 뭐가 부족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금 제가 그걸로는 저의 어떤 삶에 대한 그걸로는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할 텐데, 이게 인간 본성인지 아니면 AI 시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을 생각해 보면 주변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까 효능감, 유능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본성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팬지 연구에 대모이신 제인구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아직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침팬지는 동물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보낸 앰베서더다, 대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는 인간만을 탐구하면 안 되고 동물 세계에서 보낸 이 침팬지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화해 능력, 폭력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지만이, 비교해 봐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챗GPT는 인공물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낸 앰베서더가 아닐까? 기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낸 앰베서더가 아닐까? 우리가 이 챗GPT 생성형 AI 이 혁명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이런 거에 불편해하지? 왜 이런 것들은 왜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이런 걸 왜 좋아하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 초입에 와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문학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막 계속 어떻게를 묻는데, 조금 우리가 요 시점에서 조금 약간 퍼즐을 하고 조금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포럼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토론과 또 그런 논의의 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 두 분의 전문가이신 이 두 분,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하신 이 두 분의 좀 나눔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